네, 전국에 있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애국우파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또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시는 우리 애국 해외 국민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성탄절과 송구영신을 맞이하는 중요한 절기에 우리 모든 국민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날씨는 무척 춥고 또 전국은 얼음보다도 더 얼어붙어서 여야 기득권 양당 정치에 실망과 좌절이 넘치고 또 분노하는 그런 단계고, 저는 사실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렵기 전까지는 늘 겨울이 되면 북한 동포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물에 핫팩에 또 따뜻한 전기에 이렇게 풍요와 이 행복을 대한민국에서 누리지만 저 동토의 땅 북한 동포들은 뜨거운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또 에너지도 없고, 참 살아가는 북한 동포를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걱정스럽고 하루속히 평화통일 자유통일을 이루고 우리 북한 동포들도 해방시켜야 되겠다라는 기도를 간절히 드렸는데, 이제는 거기보다도 대한민국이 더 문제입니다. 저 김정은 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미사일 실험하고 또 핵실험한다고 하고 이렇게 대한민국과 일본과 또 미국을 위협하는 그런 불장난을 하고 있고, 자국의 동포들은 그렇게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박해를 당하면서도 참 그런 폭압적인 정권을 멈추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의 또 전국은 풍부한 외교력과 또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향한 그런 힘찬 전국을 풀어나가지 못하고 여야가 기득권 싸움에 또 정권 다툼에 싸워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공화당이 할 일이 많다. 또 이런 와중에 우리 조원지 대표님께서 정말 여러 방송에 나가서 이 난국을 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볼 때에 참 응원도 하지만 애처로운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청자들이 우리 조원진 대표의 방송을 듣고 또 희망을 가지고 또 지지해주고 해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여러 가지 우리 당내 일정들이 많아서 지난주 방송을 또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공화당의 이 홍보팀에 여러 가지 이 방송을 도와주는 우리 또 귀한 청년이 한 분 계신데, 그 청년이 또 스케이트를 타다가 또 어깨를 다쳐가지고 또 방송을 하면은 또 컴퓨터 작동을 해야 되는데 오른손이 또 다쳐가지고 왼손으로 또 지금도 스스로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수술하는 바람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방송을 못했습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사진을 통해서 우리 조원지 대표님의 여러 가지 방송 가운데 중요한 내용들을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 조원지 대표님께서 YTN, 스픽스, 또 아시아투데이 등등에 많이 나가서 아주 이 전국에 대한 아주 명쾌한 분석을 해주시고 또 이 시국이 어떻게 흘러나갈 건지에 대한 예측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원지 대표님께서 그동안 컨트롤 타워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원지 대표님의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윤석열 정부에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 타워가 생겼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제 정치 일정을 만들어내고 또 국정조사도 이루어지고 또 예산 협의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들어가고 또 자당 내에 이제 중요한 국민의힘 당의 전당대 스케줄 같은 것들이 나오고 해서 이 컨트롤 타워가 움직여지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원지 대표님께서 계속
그 국정 운영에 대한 국정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겠다에 대한 국정 비전이 나와야 되고 그런 국정 개혁이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했고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지지난주에 이 국가 운영 비전에 대한 그런 광고를 내고 또 8가지 국정 개혁에 대한 그런 팜플렛까지도 만들어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이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방송에서 저 나름대로 또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내년 신년 초에 국회 시정연설이라든지 국정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국가 운영 비전에 대해서 발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눈치를 너무 빨리 채는지 지난 15일 여러분 사진 보시겠지만 화면에 나온 사진 보시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청년들을 모아놓고 국정 운영에 대한 국정 과제에 대한 점검이라고 해서 기자회견 비슷한 걸 하지 않았습니까? 대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이미 5개의 개혁 과제를 냈잖아요. 그 중에 이제 3가지를 이제 거론했습니다. 노동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연금개혁. 그리고 우리 공화당은 거기에 더해서 3가지를 더 제시했잖아요. 공공기관개혁, 행정개혁, 그리고 권력기관개혁. 지금 이제 권력기관이 감사원,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이런 권력기관들의 행포가 지금 너무너무 심하고 또 거기에 이제 대법원, 헌법재판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대법관까지 지금 다 뇌물로 먹였지 않습니까? 대법관까지도 다 뇌물로 해서 이 대법관, 사법기관까지도 헌법재판소 지금 총체적인 이런 난관에 이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까지도 우리는 아젠다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검찰 출신인 윤석열 정부는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엄두도 못 내고 3가지 이제 국정과제 점검이다라는 걸로 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원진 대표님이 이 여야 양당 정쟁 정치에 대한 이 전국을 아주 명쾌하게 분석할 뿐만 아니라 이 시국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예측을 하고 그러면 그 예측대로 지금 맞아 들어가잖아요.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왜 오르느냐? 야당의 헛발질 그리고 동투, 실패한 동투.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오를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대로 지금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50%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원진 대표님의 그 정치는 창조 정치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야 분석을 잘한다. 야 참 예측을 잘한다.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우리 공화당의 가치와 이념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정치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한 고도의 전략을 바로 분석을 통해서 예측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죠. 자, 아주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년 3월, 4월에 빅뱅설을 조원진 대표님이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빅뱅을 통해서 제3정당인 우리 공화당이 바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뱅설은 예측이기도 하지만 바로 빅뱅의 전국을 창조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냄을 통해서 제3정당인 우리 공화당 여야 정쟁 정치에 분노하고 절망한 국민들에게 소망을 주는 우리 제3정당으로서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디딤돌을 만들어내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우리는 창조 정치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죠. 2번째 사진은 자, 아시아투데이라고 보수파의 아주 정말 정론 방송으로 그렇게 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추모식 이틀 집회도 아시아투데이에 젊은 청년이 와서 전 방송을
전 행사를 다 이렇게 녹화하는 걸 보고 저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그 아시아 투데이에서 김동원 전무하고 또 1대1 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원진 대표님께서도 아주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칭찬을 하셨지만, 이 아시아 투데이에서 통사설로, 신문 전면 사설로 민노총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하는, 민노총, 우리 공화당은 해체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 이제 해체인데, 거기가 통사설로 민노총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면 사설을 내모를 통해서 조원진 대표님께서도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칭찬을 해주셨고, 그래서 정말 보수파의 아주 모범적인 그런 언론사와의 그 대담이 있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그렇기 때문에 그 대담에서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아주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또 우리 공화당의 이념과 가치와 또 우리들의 5년 투쟁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그 메뉴의 타이틀이 대한민국은 치열한 좌우 이념의 대결의 역사였다. 그래서 광복되자마자 좌우 대결이 시작된 거예요. 나라가 세우기 전부터 3년 동안 치열한 좌우 이념 대결을 통해서 우파가 좌파를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건국했거든요.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2년 만에 북한 공산 집당이 전쟁까지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체제 전쟁까지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 체제 북한이 자유민주 체제 대한민국을 없애버리고 적화 통일하려고 전쟁을 했지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치열한 좌우 이념 대결 속에서 자유민주 체제가 얼마나 좋고 시장 경제가 얼마나 좋은지 계속 이 체제를 발전시켜서 결국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한강의 기적까지 이루었고, 그리고 북한은 오히려 전쟁까지 일으켰던 그 막강한 북한이 지금은 굶어 죽는, 얼어 죽는, 그리고 오로지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핵을 개발해서 핵공포로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망하는 북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결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 체제의 전쟁의 끝이 뭡니까? 자유통일입니다. 결국 자유민주 체제가 옳았고 시장경제가 옳았고, 그래서 자유민주 체제와 시장경제를 통해서 막강한 군사력과 또 풍부한 경제력과 그리고 활발한 외교력을 가지고 이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항복을 시키고, 항복하지 않으면 뭐예요? 참수작전을 통해서라도 사악한 정권을 제거하고 북한 동포를 구원하는 이 치열한 좌우 이념 대결의 종지부가 자유통일이고, 그 자유통일을 추진하셨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정권이 최후의 발악으로 대남 공작을 했고, 거기에 이제 종북 좌파가 촛불 난동을 일으켰고, 거기에 의장 보수 우파 세력들이 내각제로 권력을 잡으려고 야합하려고 타협을 했다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중 침묵 투쟁을 하시고, 결국 이 치열한 이 좌우 이념 체계가 한순간에 한 축이 종북 좌파와 싸워야 될, 북한과 싸워야 될 보수파가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한 축이 완전히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는 조원진 의원이 싸웠고, 아스팔트에서는 태국 국민이 싸웠고, 결국 이 두 세력이 결합해서 새로운 이 보수 우파를 재건해서 이 좌파를 와 싸우고 또 통일까지 가는 이 우파의 완성을 이루고자 우리가 5년 동안 이렇게 치열하게 투쟁했다는 사실을 바로 아시아투데이에서 조원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좌파가 자유민주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이것과 싸워야 될, 저항할 세력이 필요하고 투쟁할 세력이 필요하고, 단순한 저항과 투쟁이 아니라 이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고 또 김정은 세력까지도 나가야 될 이 보수 우파의 세력, 이 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원진 의원과 태극기 세력이 결합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통일의 그 가치를 가지고 국부 이승만 박사의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건국정신, 시장경제, 그리고 그 두 체제와 시장경제를 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박정희 대통령의 반공, 부국강병 정신, 그리고 결국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 자유통일 정신, 이거를 이어갈 세력으로 우리 공화당이 지금까지 왔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력을 지지해 주셔야만 대한민국이 생존한다. 이 세력까지도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각제로 야합하고 종북좌파에게 또 야합해가지고 사회주의로 넘어가고 결국 적화통일까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암울한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간절히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의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 사진 보시면 1958년도에 국부 이승만 박사하고 이 김용식이라는 분이 참 놀라운 분입니다. 이분이 주일공사를 하시면서 한일회담을 다 준비하셨던 분이고 또 그래서 프랑스 공사로 가셨는데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하고 대화를 하는데 놀라운 거는요. 이승만 박사님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의 경쟁 상대는 북한이 아닙니다. 북한은 이미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생겼고요. 바로 그 이승만 박사님과 박정희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일본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를 식민지했던 이 일본까지도 지금 미국 다음에 경제대국이 일본이거든요. 중국은 매출만 크지 그 껍데기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G2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중국 돈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미국 다음 가는 경제대국, 외교대국이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은 사실 북한은 안중에도 없어요. 저거는 언젠가 무너지고 우리가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통일까지를 이루어가지고 일본을 제압하는 것. 그래서 한미동맹으로 완전히 세계사를 주도하는, 그래서 태평양 건너의 미국과 대륙의 동북아시아의 이 대한민국, 통일대한민국, 이것이 한미동맹을 하나 돼가지고 세계사를 주도하겠다는 것이, 즉 대륙 문화권과 대양 문명권의 평화의 다리를 우리 통일 한반도가 놔가지고 세계 평화를, 세계사를 주도하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원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김용식이라는 분도 대화를 하면서 뭐라 그러는 거니,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가 언제쯤 일본을 따라잡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이승만 박사님이 몇 년 후라고 그랬냐면 30년 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8년도의 사진 가운데 제가 왼쪽 편의 사진은 이게 무슨 사진인고 하니, 박정희 장군이 소장으로 진급하고 일군 사령부 참모장으로 갔을 때 놀라운 거는요, 그때 인류 역사상 최초로 원자전에 대비한 훈련을 한 거예요. 원자전, 즉 원자폭탄으로 전쟁을 할 그런 가상의 전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세계 최초로 원자전 시범 훈련을 할 때, 그때 이제 데커 유엔군 사령관이 국부 이승만 박사를 모시고 훈련을 참관하기 위해서 일군 사령부로 갈 때인데, 그 훈련을 했던 일군 사령관이 송효찬 중장이고요, 참모장이 박정희 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전을 시범을 참관하기 위해서요,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많이 왔죠. 군부 지도자들이라든지 일반 지도자들이 다 와서 언젠가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원자탄을 가지고 전쟁한 날이 올 수도 있다. 그 원자탄의 원자전을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이냐. 그래서 원자전 시범 훈련을 한 게 바로 1958년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1968년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오른쪽 사진은 이순신 장군,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달에 광화문을 복원했죠. 광화문을 일본 놈들이 중앙청 앞에 있던, 경복궁 앞에 있던 거를 왼쪽으로 옮기고 거기다 중앙청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시
중앙청 앞으로 경북궁 앞으로 이전한 게 1968년도 12월입니다. 국민교육헌장 발표한 그 12월 달에 이제 광화문을 또 복원했거든요. 그때 김용식은 이제 유엔 대사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 또 박정희 대통령과 대화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우리가 언제쯤 일본을 추월하겠습니까? 했더니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20년 후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예요? 1988년도죠. 그러니까 1988년도가 바로 그 유명한 서울 올림픽, 가장 성공한 올림픽, 대한민국이 완전히 선진국으로 올라가면서 모든 면에서 폭발적인 발전을 이루기 시작한 것이 1988년도 올림픽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 여러분, 대한민국이 건국한 1948년 후 40년이 바로 1988년입니다. 그러면 1988년 후 40년이 언제입니까? 2028년입니다. 우리가 2024년 총선을 거치고 2027년 대선을 거치고 2028년은 반드시 통일이 되는 것이 역사의 순리입니다. 대한민국 1948년 건국하고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까? 여순 반란 사건, 기습 남침,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 시해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속에서 88 올림픽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듯이 88 올림픽 이후에 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위장 보수파, 김영삼 상당합당, 그리고 종북좌파 정권 10년, 김대중 노무현 정권, 그리고 기습 촛불, 기습 남침과 버금가는 기습 촛불 사태로 현직 대통령이 무고하게 5년 9개월 옥중투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칼부림했던 윤석열을 데리다가 정권을 교체해서 탄핵파가 지금 정권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40년 후에 자유통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시대적 책무가 우리 공화당과 조원진 대표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조원진 당대표께서 아시아투데이에서 우리 공화당 6년 동안 투쟁한 이 우리 공화당이 얼마나 중요한 정치 세력이고, 또 이 우리 공화당을 통해서 정말 깨끗하고 이런 이념으로 무장된 정치인들을 키워내 가지고 결국 종북좌파를 이기고 또 의장 보수 세력을 심판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자유통일로 가는 그 여정에 대해서 아시아투데이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조원진 대표님께서 YTN 뉴스킹 용자 대결에 나가가지고 양문석 의원하고 또 토크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은 정말 이성과 상식과 양심이 있는 국민들이라면 그 종북좌파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의 부원장 정도면은 그 종북좌파의 브레인 중에 하나잖아요. 아주 원고를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아주 가머니설로 그저 비판을 위한 비판, 윤석열 정부를 디리딱 까서 반대급부를 얻으려고 하는 어떤 정책 대안이라든지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런 제시 없이 막무가내로 까는, 참 그 양문석 와 토크에도 불구하고 조원진 대표님이 아주 차분하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 종북좌파의 운동권 카르텔, 그리고 세습 권력 재산 기득권, 지금의 국민의힘당 위장 보수 세력의 이 기득권, 요 조폭 동아리와 같은 이 세력을 깨야 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정말 관심이고 정치적 관심이다. 그래서 왼쪽 사진이 이게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 재산 순위 세습 1위죠. 배신 때 저희는 이제 밖에서 몰랐지만
조원진 의원님께서 그 아내 사정을 많이 얘기해 주시니까 우리가 알았더니 제일 먼저 도망간 게 정진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주호영 등등 뒤에 이제 의장 보수 세력들, 탄핵에 앞장섰던 자들이 재산 물려받고 또 권력, 아버지 국회의원 권력 물려받고, 그래서 권력과 재산을, 이 기득권을 또 지금 유력한 후보로 나경원이 뜨잖아요. 뭐요? 대표적인 재벌 재선 상속 기득권자 아닙니까?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재명, 어저께 이제 검찰 소환을 받으면서 그 아주 온갖 부정부패, 부동산 부패, 그래서 이 종북 좌파들 다 그 돈이 어디로 갔겠어요? 다 선거자금, 정치자금, 총선 때 뿌려가지고 대선 후보까지 되는, 결국에 이번에 졌지만 그 얼마나 많이 돈을 뿌렸겠습니까? 그 뒤가 이제 정청래가 보이네요. 조원진 대표님하고도 1대1 토론을 많이 한 정청래. 대학 다닐 때 이념서적 몇 권 읽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이념서적 몇 권 읽고 그저 보수파를 독재다, 군사 쿠데타다, 민주화다 이런 명목으로 데모만 해가지고 국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한 이 거대한 경제력을 가지고 포퓰리즘으로 오로지 국민을 선동하고, 민주화라는 용어로 여러분 보시면 가장 비민주적이잖아요. 민주당이 가장 비민주적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당 가장 국민의힘을 뺏어먹는 당이 아닙니까? 그래서 YTN에서 한 20분밖에 또 시간이 없는데 또 양문석이가 또 거의 다 시간 잡아먹고 했지만 바로 우리 국민들에게 이 세습 권력 재산 기득권 세력과 그리고 운동권, 386 운동권, 586 종북 좌파 카르텔을 깨야 된다는, 그것이 국민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아야 될 깨끗한 정치를 위한 것이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스픽스 방송하셨죠? 스픽스. 역시 스픽스도 대표적인 좌파 출신들의 기자들이 모여서 만든 방송이기 때문에 사회자인 이 김종옥 박사도 노무현 정부 때 행정관을 하고 또 했던 아주 대표적인 그 좌파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조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또 이재명을 이렇게 쉴드치는 그런 이제 패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원진 대표님이 참 정말 삼선 의원을 하시면서 또 노동개혁, 연금개혁을 하면서 정말 이 추미애라든지 골수 종북 좌파들하고 많은 현안들을 했던 그 토론의 그 아주 노하우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매끄럽게 그 대담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볼 때 정말 삼선 의원의 관력이 대단하다.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전국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분명히 100% 갈 것이다, 100% 가지 않습니까? 이 당원 투표 100% 갈 것이다라고 이미 몇 번 방송에 걸쳐서 예측을 했고, 그러면 이제 이것은 유승민의 탈당이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다크호스로 나경원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정진석이가 꼼수로 이제 출마하려고 공작을 하고 있다. 이런 예측들을 해주셨는데 이제 마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큰 전국의 흐름은 바로 국민의힘당의 내분 사태입니다. 그리고 더불어힘당의 또한 내분 사태입니다. 이재명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는 세력과 또 이재명을 지지하는 세력과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봐도 이렇게 반윤석열파와 친윤석열파, 탄핵파 등등 이렇게 해서 이합집산이 이제 내년에 급속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제1부의 이 프로그램을 조원진 대표님의 방송을 리뷰해 주면서 하는 이 프로그램을 정치 삼국지라고 했는 거 아니, 바로 이 여야 양당, 기득권 여야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제3세력으로서 우리 고당에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떻게 이겨나가고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기 때문에 정치 삼국지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목을 통해서 조원진 대표님의
방송이라든지 또 발언들을 제가 리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역사 특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군인으로서 부활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제 구사단을 창설하는데 그 구사단 최초의 창설 참모장이 박정희 대령이었다. 그러는데 이제 51년도 5월 달에 현리전투에서 3군단에 배속되어 있던 구사단이 3군단이 해체가 되면서 구사단도 자연히 해체가 됐죠. 또 기적과 같이 박정희 대령은 참모장이었었는데 마침 몸도 아프고 어머님 그 기일 같은 이런 것들 인해서 병가 나와 있는 사이에 구사단이 이제 개멸돼서 박정희 대령이 참 구살생이 되는 그런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유명한 게 이제 4월 달에 51년 4월 달에 벤프리트 장군이 제3대 미8군 사령관으로 오면서 이 벤프리트 장군이 오면서부터 이제 획기적인 이제 대한민국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이승만 박사와 너무너무 마음이 잘 맞았죠. 그래서 아버지와 같이 모셨는데 이승만 박사님의 늘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 한국인은 똑똑해서 무엇이든지 배우면 잘할 수 있다. 우리가 니네 미국이 무기 대주고 훈련만 시켜줘 봐라. 미국 필요 없이 우리는 미국보다도 더 강한 군대가 돼서 우리 스스로 북진 통일할 수 있다. 저 소련 중공군을 다 때려잡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첫 프로그램이 명고하니 바로 제9사단을 재편성하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식 정예 완편사단, 특별히 여기에 핵심이 뭔고하니 포병대대가 지원하는 그러한 사단을 창설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훈련의 그 모토가 캔도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사과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 참모장을 제가 못 찾아가지고 박정희 참모장으로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연진 참모장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사단장은 박병권,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아주 청렴결백하고 유능한 그런 장군이었던 박병권 장군이 사단장이었고 참모장은 이연진 대령이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초대 참모장이었던 이 구사단이 이때 완편사단으로 편성이 돼가지고 그 다음 해에 유명한 백마고지 전투에서 중공군 3개 사단을 작살내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구사단이 창설되는 게 획기적인 사건이었었죠. 그래서 라이프지에서 이것을 특집으로 다뤘기 때문에 제가 이 라이프지에서 사진만 한 100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사단 창설식 때 영상과 사진만 너무나 아시아 최초로 미국식 사단이 생겨지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박정희 장군하고 이제 관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나중에 구사단을 그래서 월남에 보내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놀라운 사건이 요 전날 최초로 미국의 군인 엘리트 약 300명을 선발해 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보내는 제1기생 파견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계속 1기, 2기, 3기가 갈 것이기 때문에 이 유학 1기생 파송식, 출국식에 안 가시고 바로 구사단 창설식에 가셨던 거죠. 그런데 구사단 창설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이 바로 9월 12일 날 군인 최고 엘리트들을 선발해 가지고 미국의 제1기 유학생을 파견하게 됩니다. 결국 이 1기 유학생들 그 이후로 10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군인 최고 엘리트들이 결국에 돌아와서 대한민국의 한강기적의 주요 멤버들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아들, 딸들 미국 유학 보내려면 저도
제 딸 미국의 명문대학 몇 군데 됐지만 장학금을 받고도 그 학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못 보낸 그런 참 안타까운 제 가족사도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팔슨이라고 하는 디자인 스쿨에 합격을 했습니다만은 장학금을 받고도 워낙 또 내야 될 돈이 그래가지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자녀들 유학 보내려면 얼마나 돈 많이 들어요. 그런데 군인 엘리트 1기생 보병장교 250명, 그리고 포병장교 150명, 또 공병장교 등등 해가지고 약 300명을 유학을 보내는데 그 돈을 다 누가 돼요? 미국이 되는 거죠. 공짜로 보내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와주고 대한민국이 그 돈으로 미국 유학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1인당 생활비를 약 150불 정도 줬습니다. 1인당 생활비. 그 당시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일기를 보내게 되는데, 여기서 또 제가 새롭게 안 사실은, 저는 이제 박정희 장군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6기생으로 갑니다. 6기생으로 갈 때 그때 이제 장군으로 가서 저는 장군 유학의 그 최초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미 1기 때부터 이승만 박사가 장군들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기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붕이 이때까지는 잘했어요. 말년에 지금 권력을 그래서 그렇지 국방부 장관 하면서 1기를 보내는, 그래서 신고식을 앞에 저 사진 오른쪽에 보면 가운데 있는 분이 바로 이기붕 국방부 장관 신고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육군 교육총감 그때가 이영근 소장이 이제 신고식을 받고, 놀라운 거는요, 그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 정일권인데 정일권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가지고 미 참모대학에 1년 동안 유학을 보냅니다. 대단한 배짱이시죠? 지금 전쟁 중이에요. 지금 51년도 한참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참모총장을 이승만 대통령이 중장으로 진급시켜 가지고 1년 동안 그 참모대학에 유학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리고 안문섭인지, 이 한자가 지금 왼쪽이 그 당시 문서입니다. 유학 파병에 관한 문서로 계급장과 또 소속과 밑에 보면 부대 위치까지 다 나와요. 오클라호마 포트실 포병학교죠. 근데 이제 해독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이제 오래된 문서라. 그리고 포병학교의 신흥균 중장을, 유명한 신흥균 중장을, 신태영 국방부 장관 아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패션으로 유명한 노라노 그 양장점, 그분의 남편이십니다. 그 신흥균 중장. 그래서 박정희 장군하고도, 박정희 그 당시 대령하고도 친하죠. 왜? 같은 포병 선배니까. 그래서 이제 포병학교에 이제 150명, 그리고 보병학교에 포트 베닝에 이제 200명, 그리고 공병학교, 그래서 6사, 4기, 5기, 6기, 7기, 그리고 8기생 중에 이제 그 유명한 김종필 대위, 길전식 대위, 이런 사람들, 그리고 9기에 이제 강상옥 중위, 강상옥 대위로 진급해서 이제 보내고, 또 10기생 중에서는 그 유명한 이제 황영시, 또 박보이라는 사람 아시죠? 로비스트로 이제 마지막에 활동했는데, 이제 그 당시 이 청년들은요, 서울대학 대신에 육사를 들어간 거예요. 대한민국이 건국되니까 국군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대학 다니다가도 강상옥 같은 경우는 서울대 경영학과 다니다가 그만두고 육사 9기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당대 최고 청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들이 이제 미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청년들의 평균 나이가 1925년생입니다. 1925년생이면 이제 태어나가지고 일제 식민지 교육을 받고 청년 때 태평양 전쟁을 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일본이 미국을 이긴다 이런 소식만 듣고 자랐던 청년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광복이 돼가지고 군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가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과는 눈이 뒤집혀지죠. 식민지에서 청년 시절을 보냈고 광복돼가지고 그 좌우 대열협이 친밀하게 싸우는 과정에 군인 들어가가지고 좀 장교가 돼가지고 폼 좀 잡으려고 그러는데 전쟁 나가지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이 25살, 6살 청년들이 미국이라는 세계를 딱 가서 비행기 타고
또 군함 타고 샌프란시스코 배 탈 때부터 이제 감동을 받았죠. 그 배의 그 고급 뷔페 식사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내려가지고 금문교 보니까 눈이 뒤집히잖아요. 그러다가 막 차량 물결, 빌딩들 뭐 이런 세계가 있었나? 일본 식민지에서 달았던 청년들이 일본이 미국 태평양전쟁 일으켜가지고 이긴다고만 소리를 들었는데 원자탄으로 패망한 것까지는 아는데 말이에요. 그 미국, 일본을 이겼던 그 항복시켰던 미국, 원자탄을 떨어뜨린 그 미국, 말로만 들었는데 25살 청년들이 미국과 직접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이 뒤집혀지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품은 꿈이 뭐겠습니까? 야, 우리도 미국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미국과 같은 한번 나라를 만들어보자. 그것이 이제 그들의 꿈이었죠. 이게 일기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 이제 웨스트 포인트 미 육군 사관학교의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그대로 모방한 4년제 육군 사관학교를 벤프리트 장군하고 이승만 박사가 둘이서 짝짝꿍이 돼가지고 개교를 합니다. 그래서 10월 31일 날 임시 이제 가입교를 하죠. 요 안에 여러분 사진 보시겠지만 요 가입교식 사진 여러분 보시죠. 이 안에 전두환, 노태우, 김복동 이런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 너무 흐려가지고 제가 얼굴을 해독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전두환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전두환 대통령의 육사 역사를 또 제가 다 이 사진을 찾아가지고 일기서부터 졸업식 때까지 졸업식 이후서부터 이렇게 쭉 그 준비해놨던 자료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이 일본 그 식민지 하에서 여러분 1904년도 을사보호조약을 1905년도 을사보호조약을 맺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군대를 해산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군사관학교 같은 거를 만들어 보기도 전에 군대가 해체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미국과 같은 똑같은 웨스트 포인트 같은 이 사관학교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52년도 1월 20일 날 육사가 정식으로 개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교식 사진인데 이 개교식 사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 여기가 이제 11기생들 지금 여기에 전두환, 노태우, 김복동 이런 청년들이 지금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열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그 당시 이제 이기붕이 국방부 장관이었고 리찌웨이 이제 유엔군 사령관이 왔고 벤프리트 대장이 사열을 받고 그리고 이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 이제 이중찬 수사장이고 또 이때 이제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도 이제 같이 창설하게 되는데 김정열 준장이 이제 사열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여러분 결국 육사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 육사의 엘리트들이 대한민국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왜? 대한민국이 건국했으면 뭐예요? 건국해서 이 건국한 나라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국군이 강해야 되고 그러려면 국군을 간성을 키워내는 육군사관학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웨스트포인트와 같이. 그게 꿈이었는데 평생 꿈이었는데 그걸 52년도에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렸습니다. 이승만 박사님이 굉장히 강인하신 분이기 때문에 눈물 흘린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도 눈물을 안 흘리신 분인데 이승만 박사님이 눈물 흘리신 적이 한 몇 번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만 연구해도 참 재밌는데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래서 이때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이제 됐다. 이제 대한민국이 됐다는 거예요. 왜? 이제 대한민국은 육사가 생기면 육사의 간성들이 생기고 그들이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하게 되면 국방 안보가 튼튼하니까 이제 경제 발전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은 이때라고 보면 됩니다. 한강의 기적, 근대화, 조국 근대화의 시작은 이때. 왜? 육사가 근대화됐으니까. 서울대학보다도 먼저 육사가 최고 미국의 모든 선진 시스템 프로그램을 가지고 생긴 최초의 명문대학이니까. 그래서 조국 군대화가 시작되고 이제야 됐구만.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연설하시는 장면이고요. 그 밑에
앉아 있는 분이 이제 프란체스카 영부인이 얼굴이 좀 그랬고요. 그 뒤에 이제 이기붕 국방부 장관, 그 뒤에 있는 분이 바로 이종찬 육군 참모총장입니다. 그리고 이 교기를 수여할 때 울먹이는 모습이 보이죠? 울먹이는 이승만 박사님이 육사 교기를 생도 대장에게 전달할 때 유엔군 사령관 리츠웨이 장군이 육사 교기에 경례하는 멋진 장면이 있습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프란체스카 영부인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엔 관계자가 이제 옆에서 보입니다. 자, 최명문 대학 하나가 생기는데 이게 다 공짜예요. 다 공짜가 아니죠. 다 미국에서 돈 대주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미국에서 한국에 돈으로 지원해주고 한국에서 이제 이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승만 박사가 정말 인류 역사상 이런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 가서 회담했잖아요. 그 회담에서 얻은 게 뭐예요? 뭘 얻었을까요? 무기 몇 개? 여러분, 이승만 박사는요, 이 전쟁을 통해서 구사단 창설했죠. 250명 유학 보내죠. 육군사관학교 창설했죠.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낸 겁니다. 자, 이제 박정희 그래서 이제 구사단이 해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6번 작전국장인 이제 그 이영문 장군이 작전교육 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그 전에 이제 정보사령관으로 지난주 사진 봤죠. 그래서 구사단이 해체가 되니까 정보학교 교장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 특무부대장 김창룡 대령하고 또 김종평 정보참모 사진 찍은 거 봤을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12월 달에 6번 작전국장으로 이용문 준장이 이제 박정희 대령을 육사 1기 후배고요. 일본 육사 후배고 해서 차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선 이제 그때 이제 2월 2일 날 대구 삼덕동에서 박근혜 영예가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대구 육군본부의 작전국 차장을 할 때 박근혜 영예가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문 장군하고 촬영한 사진이 이제 2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또 많은 또 좌파 우파의 오해가 있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인고 하니 바로 발치개헌 사건 때입니다. 발치개헌 사건이 뭔고 하니 바로 국회가, 잘 들으세요, 국회가 야합을 해가지고 내각제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 전시에. 난 이 사실을 알고요,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지금 전쟁 중인데 국회의원 놈들이 내각제를 해가지고 권력을 나눠 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승만 제끼고 장면이나 조병옥 대통령 세우겠다는 거예요. 전시에. 이런 작당을 국회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전 정말 이승만 박사를 성자로 보는데 제가 만약에 그 당시 대통령이었으면 말입니다, 여적죄로 다 사형시킵니다. 지금 전쟁 중에 우리 병사들은 전방에 가가지고 나라 지키겠다고 또 한 땅이라도 더 찾겠다고 38선에서 피 흘려서 싸우는데 국회의원이 작당해가지고 내각제 하겠다? 그리고 국회에서 뽑는데 대통령 선거를 자기들이 해가지고 이승만 박사 내쫓고 누굴 세우겠다? 저 같으면요, 이거 여적죄로 다 체포해가지고 다 사형시켰을 것 같아요. 너무 좀 그 정도로 정말 흥분이 들어요. 그 정도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전쟁 중인데.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한 게 발치개헌입니다. 그래서 이 내각제 국회의 반란을 무력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전 국민이 다 태극기 집회했죠. 부산에서. 국회 해산. 그 당시는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이 있었습니다. 참 이승만 대통령이 성자세요. 저 같으면 국회 해산합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도 내가 만든 재헌국회인데 국회 해산이라는 그 불명예를 안 할 수 없다고 해서 국회 해산을 안 하신 거예요. 국민들은 난리 났죠. 국회 해산, 국회의원 소환, 서명 보복, 이렇게 산처럼 쌓였습니다.
이것만 해도 또 다른 강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 썼어요. 이런 와중에 야당이 바로 또 군부의 세력을 등에 업어가지고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이 국회에서 하는 이렇게 내각제 개헌하고 이런 거를 군대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려고 그런 공작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또 굉장히 또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또 이승만 박사대로 이 국회에 이걸 제압하기 위해서 이종찬 육군참모총장에게 이계대들을 동원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반란을 진압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걸 이제 이종찬 장군이 반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박정희 작전교육국 차장은 4월 달에 2군단 포병사령관으로 부임을 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2군단은 언제 해체가 됐냐면 북진하다가 바로 포항 전투에서 그 북계군을 완전히 괴멸시켜 가지고 유재용 군단장이 최초의 훈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포항 전투라든지 영천 전투라든지 이 2군단이 막아서 부산 교두보를 확보해서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북진하는데 2군단이 북진했다가 중공군 기습으로 어떻게 돼요? 많이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그때 2군단이 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구사단 재창설이 아니라 52년 4월 달에는 이 군단이 재창설이 됩니다. 이 군단이 미국식 완편 군단으로 재창설이 되는데 거기 핵심이 뭔고 하니 포병여단이 미국식 포병여단이 지원하는 거예요. 그 초대 포병여단장이 누구냐? 박정희 대령이었습니다. 그게 4월달 사건입니다. 그리고 발치개헌 사건 언제냐? 5월달입니다. 자, 이 역사를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나중에 종북 좌파는 5.16 혁명을 군사 쿠데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때부터 박정희 대령이 혁명을 모의했다, 뭐 군사혁명을 이용문하고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전혀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우파도 신화하려고 이미 5.16 혁명은 그때부터 태동했다, 이런 식으로 역추적해서 잘못 해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박정희 대통령이 존경받고 막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모든 사건을 미화하겠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을 종북좌파 문재인 정권과 같이 이렇게 막 박정희 대통령을 매도하는 세력이 활개칠 때는 뭐예요? 박정희 대통령을 까야 뭐 좀 이렇게 패널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뜰 거 아닙니까? 잘 까야. 그러면 이런 사건을 가지고 또 까는 도구로 왜곡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각제 장면 국회의원들도 군부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군인들이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의에 그 군인들의 회의에 이종찬 장군이 작전국장 이용문 장군에게 작전회의를 소집해 놓고 이종찬 장군도 참석을 안 하고 이용문 장군도 참석을 안 하고 누가 했냐? 차장인 박정희 대령이 참석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안을 올린 거죠. 그랬을 때 대부분의 군인들이 다 반대한 거죠. 군인을 동원하는 거. 그게 국회의 요청이 됐든 또 이승만 대통령의 요청이 됐든 군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킨다라고 반대를 했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벤프리트 장군, 여러분 대한민국 국군이 벤프리트 주한미군 사령관, 리치웨이 사령관의 통제를 받는데 벤프리트 장군이 이렇게 대한민국 국군을 키우려고 구사단 창설하지, 2군단 창설하지, 육사 만들지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군인이 정치 개입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다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곤란하니까 이종찬 장군도 회의에 참석 안 하고 이용문 장군도 회의에 참석 안 하고
일개 대령이었던 박정희 대령이 장관. 그리고 이 내용이 뭐냐? 여러분, 이재수 기무사 사령관이 왜 조사받고 또 자결했습니까? 계엄령 문건 가지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군인은 당연히 계엄령 하에서 어떻게 군인이 움직여야 될지 다 플랜을 짜고 계획을 짭니다. 바로 이런 것 똑같은 겁니다. 그 당시에 이런 걸 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쿠데타 하려고 했다가 뭐 안 했다, 실패했다, 뭐 이렇게 잘못하는 거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날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짜를 다 과거니까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치개헌 사건은 5월달, 6월달 사건이고요. 이미 4월달에 제2군단, 미국식 군단, 새로운 군단이 창설이 되면서 이 군단장에 누가 임명이 됩니까? 백선엽 중장이 임명이 되죠. 자, 그래서 유명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1952년 4월 5일 날 소또구미라고 그러죠. 화천 소또구미에서 제2군단이 재창설되는 거예요. 자, 일개 사단이 재창설되는 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제2군단이 재창설되는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거기에 이제 초대 군단장이 누구냐? 바로 백선엽 중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왜 중요하냐?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진이었으면은 대한민국에 새롭게 2군단이 창설되는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에만 중요한 사진이겠죠. 근데 놀라운 건 뭐 여기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최초의 포병 여단장, 포병 사령관, 최초의 포병 사령관이 박정희 대령이 돼가지고 2군단 초대 이 재창설의 사령관으로 임명된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 사진이 같이 있는 거죠. 자,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국군 역사의 한 장으로 중요하지만 바로 최초의 포병 사령관으로 2군단 사령관인 박정희 대령이 이 사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요. 자, 앞에서부터 보면 앉은 자리에서 보면 왼쪽에서부터 보면 이분이 바로 초대 2군단장이었다가 해체됐다가 육군 참모차장인 유재영 장군입니다. 31살 그 당시. 그 다음에 이종찬 육군 참모총장 중장이죠. 36세. 그 다음에 벤플리트 60세 벤플리트 대장이고 그리고 32살에 2군단장 백선엽. 그 다음에 제9군단 미 제9군단 참모장인데 이름 제가 아직 못 찾았어요. 그리고 오른쪽이 바로 조지 라이언 군사고문단장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장군만 보면 요 안경 쓴 분 있죠? 이종찬 장군 뒤에 있는 이분이 바로 김용배 참모장입니다. 그래서 29살에 준장이었어요.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육군 참모총장을 시키죠. 그러니까 최고의 에리트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있는 분이 고개를 돌리고 했는데 그 당시 이제 2군단 예하에 배속된 게 6사단, 3사단, 수도사단, 7사단이기 때문에 바로 좀 마른 모습이긴 한데 백인엽 준장으로 추정을 합니다. 백선엽 장군의 동생이죠. 3살 동생. 그 옆에가 박정희 대령이십니다. 자, 박정희 대령은 그 당시에 35세예요. 그러니까 다 후배들입니다. 이종찬 장군만 1살 선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벤프리트 장군하고 앞뒤로 쓴 인연이 또 특이한데 벤프리트 장군하고 박정희 대령하고는 또 어떤 인연이 있는 거 아니?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지만 벤프리트가 아이젠하워와 육사 동기 동생으로 최고 엘리트 장교 중에 하나인데 마샬 국방부 장관이 마샬이 그 대령 때 보병학교 학교장 때 벤프리트라고 하는 소령이 술 먹고 깽판 치는 거를 기억에 남아가지고 동명인으로 착각한 거예요. 벤프리트.
그래가지고 마샬이 육군 참모총장 됐을 때 장군 진급 심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벤프리트 대령이 올라오면 세상 말로 이놈 술주정뱅이 계속 탈락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벤프리트가 대령만 8년을 합니다. 그런데 동기생인 아이젠하워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승승장구하면서 별 3개, 별 4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중해 사령관 때 자기는 별 3개가 됐는데 아직도 자기의 동기생인 벤프리트가 연대장 하고 있거든요. 연대장관 지금 대령으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하 장교로. 마샬 참모총장하고서는 대화하다가 이상하게 벤프리트는 내 동기생이고 아주 우수한 그런 장교인데 왜 자꾸 진급이 안 되는지 그랬더니 마샬이 그 벤프리트 말이야, 내가 대령 때 봤는데 아주 술주정배고 아주 행실이 나쁜 장교라 그래서 내가 진급을 안 시켰다 했더니 아이젠하워 깜짝 놀랐어. 벤프리트는 기독교인이라 술을 안 마십니다. 오해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일겹식 특진을 합니다. 그래서 벤프리트가 한국에 가서 보니까 박정희를 보니까 자기랑 똑같아. 자기랑 세상 말로 팔자가 똑같아.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진급이 지금 자기 후배인 백선엽에는 별 3개인데 말년 대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벤프리트가 박정희 대통령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똑똑하기도 했겠지만 자기랑 처지가 똑같잖아요. 자기도 말년 대령으로 예편할 뻔했는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초고속 승진해가지고 이제 별 4개가 돼서 미8군 사령까지 했는데 박정희를 보니까 자기랑 팔자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박정희를 이제 또 벤프리트 장군이 키우고 5.16 혁명 때도 나중에 제가 또 비유를 말씀드리겠지만 5.16 혁명이 일어나자마자 미국에서 제일 먼저 지지 성명을 한 게 벤프리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한국의 한강기적이라는 말도 제일 먼저 쓴 게 벤프리트거든요. 박정희 최고 군부 엘리트, 미국 유학파 최고 군부 엘리트인 박정희 혁명 이 세력을 도와줘야만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Miracle on the Han 이라는 연설을 했거든요. 61년도에 한국 오기 전에 기업인들 모아놓고. 그래서 그때 Miracle on the Han,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이승만 박사가 55년도에 먼저 썼고 그 다음에 61년도에 벤프리트가 쓰고 그 다음에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게 박정희 대통령이시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계신 분이 부군단장의 원영독 소장입니다. 근데 원영독 소장도 굉장히 유명하죠. 이분은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군의관 출신으로 창군 이후에 예편됐다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시 이때 소환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군단장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유명한 이제 3사단장 백남권 준장, 이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 다음에 이제 7사단장 김영일, 키 큰 분이 김영일, 이분이 이제 박정희 장군하고 라이벌이 이제 나중에 되죠. 그래서 이분도 상당히 서울대 경기고도 나왔고 서울대 나오고 똑똑한 분이신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박정희 장군 이때부터인지 박정희 장군하고 이제 사이가 좀 안 좋게 되죠. 그래서 혁명 직전에 박정희 장군이 부산 군수기술사령관이었다가 최고의 엘리트 장군이니까 6번 작전처장으로 오지 않습니까? 작전처장으로 왔는데 이제 김영일 장군이 이제 또 시비를 걸죠. 어쨌든 그런 예화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코시영길롱 분이 이제 늦게 광복군이었다가 늦게 오신 작전참모부장으로 이준식 준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송효찬 준장이 있어야 되는지 안 보이세요. 어디 뭐 잠깐 갔는지 화장실 가셨는지 아니면 부대에 뭐가 있었는지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예하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포병이 이때부터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병 천재인 이제 박정희 군인이 이렇게 뛰어나게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10월부터는 대한민국 국군이 강화되려면 포병이 강화돼야 된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총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뭐에 맞아 죽는 사람 아니에요?
포탄에 맞아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에 맞아서 글쎄요 어떻게 비율을 들지 모르지만 한 명이 죽었다 그러면 포탄에 맞아 죽는 사람이 100명이죠. 그 포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포병 화력이. 그러니까 벤프리트 장군이 대한민국 국군의 현대화를 위해서 최초로 또 포병 사령관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래서 육군 대령급 중에서 똘똘한 사람 15명을 뽑고 중령급 중에서 똘똘한 사람 15명을 뽑고 그래서 대령으로 진급시키고 또 준장으로 진급시켜서 포병 사령관을 만들려고 이 양성 프로그램을 10월 달에 했는데 역시 박정희 대령이 뽑혀가지고 수료는 2등으로 했지만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갑자기 별이 15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포병 사령관을 통해서 별 15개가 생기니까 이때는 이제 테일러 대장이 야 이거 이렇게 별을 이렇게 막 줘도 되느냐 그랬더니 이제 백선엽 육군 참모총장하고 이제 설득을 하죠. 그러면 정말 장군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라이언 군사고문단장 아까 사진에 보는 직접 인터뷰를 해가지고 출연해라. 그래서 그 통역을요 육군 참모총장이 했습니다. 백선엽 육군 참모총장이 통역을 한 거예요. 그때 보고서가 어떻게 올라갔냐? 박정희 대령이 가장 인상적이다라는 보고서가 올라갔죠. 그래서 박정희 대령이 이제 포병사가 돼가지고 포병 준장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사진, 그래서 여러분 이 사진 지난번에도 잠깐 보셨지만 그 다음에 이제 3군단이 또 새롭게 재창설되는 거예요. 자, 2군단이 재창설됐죠. 그 다음에 3군단이 재창설됐을 때, 이 3군단 재창설됐을 때 이때 이제 포병사령관 박정희 준장이 또 3군단 포병사령관으로 부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이 그래서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분이 강문봉 3군단장. 자, 왼쪽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약 11월 25일경인데 박정희 준장이 이제 준장으로 진급한 날이에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각하의 그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사진 중에 이게 하나인데, 자, 얼마나 별 달고 싶겠어요. 자기 후배들 새카만 후배, 지금 강문병 별 3개잖아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박정희 생도가 만주신경공관학교 수석 졸업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만주신경중학교 졸업생인 이 강문병 청년이 6살 아래인데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만주신경공관학교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역시 육사로 편입시켜가지고 육사를 나온 박정희 후배입니다. 이런 새카만 6년 후배가 별 3개인데 박정희 대령은 이제 별 하나 달았거든요. 얼마나 별 달고 싶었겠습니까? 뭐 그런 마음도 안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장군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되겠죠. 자, 그러면 모자를 안 쓰셨어요. 별이 있는 모자를 안 쓰셨어요. 그리고 항공 잠바를 입었죠. 무슨 얘기입니까? 자, 여러분 뭐 조금만 우리 뭐 돼도 야 나 뭐 됐다 자랑하고 얼마나 박정희라는 인물은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세 부리고 자랑하고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거. 난 이 사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 별. 그런데 모자를 안 쓰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분은 김창룡 특무부대장이 이제 축하 참석을 해야 되는지 하지만 못 하셔가지고 이제 그 특무부대 부하가 온 거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 준장이십니다. 이제 갓 준장 별 타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자를 안 쓰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김용배가 6살 후배인데 사단장 나갔잖아요. 7사단장 나갔잖아요. 별 2개 달고. 그리고 강문봉. 그 다음에 이제 송석하도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박정희 대통령보다 나이가 많으셔서 같이 늦게 군대 왔기 때문에 육사 2기생인데 이분이 먼저 별을 달았죠. 24단 창설하는 바람에 이분이 먼저 2기생으로는 별을 달았고 박정희 대령이 2번째 별을.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그 최명신 대령이죠. 그래서 포병 천재가 또다시 3군사냐.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미국 유학을 제 6기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거까지 하려고 했는데 요거 너무 또 재밌어가지고 그럼 다음 주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군 되는데도 방해가 많죠. 당연히. 얼마나 진급 경쟁이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장군이 어쨌든 됐고, 그 다음에 제 6기생으로 이제 또 미국 유학 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어요. 미국 유학 갔다 오면 그야말로 따놓은 당상인데, 그러니까 이 경쟁이 치열해가지고요, 박정희 장군을 유학 안 보내려고 또 아주 이게 다 그거를 이제 또 살려준 분이 누구냐? 김창룡 이제 소장님이나 특무부대장.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어떻게 이제 유학을 가게 됐는지, 그리고 유학 가서는 어떤 생활을 했는지. 그런데 갑자기 왜 오른쪽에 넥타이가 나오냐? 제가 넥타이 저거 메고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네요. 제가 이 넥타이랑 똑같은 넥타이를 제가 구했는데, 강의 때 써먹으려고. 그래서 이 넥타이하고 박정희 장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무슨 관계가 있느냐? 5.16 혁명의 결정적인 미국 케네디 행정부의 5.16 혁명이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요 넥타이입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